어머니, 눈치 좀 채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폭설이 쏟아지는 시골 터미널. 며느리 오미영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어머니 치매 걸렸잖아요. 요양원 보내려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우리가 그 돈이 어딨어요?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미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알아서 사세요. 아니면 죽든가요. 이영아! 순덕이 며느리의 팔을 붙잡자 오미영이 그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더러워. 손 치워요. 40년 동안 아들 등골 빼먹은 것도 모자랐어. 태준아,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야, 김태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터미널에 홀로 남겨진 순덕. 그날 밤 순덕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순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낡은 지갑 속에는 500억짜리 로또가 잠들어 있었고 순덕을 구한 청소부 아가씨는 40년 전 입양 보낸 친딸이었습니다. 버린 자와 버림받은 자, 운명이 뒤바뀌는 이야기.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은 평생 무료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순잔의 사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승합차의 테일램프가 폭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터미널 앞 눈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자리에는 눈만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어요. 순덕은 휴대폰을 꼭 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터미널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합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지막 버스가 떠난 지 오래된 듯 관리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낡은 나무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대합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관리인이 퇴근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순덕은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어요. 영하 15도의 혹한이었습니다. 순덕은 얇은 외투 하나로 온몸을 감싸며 버텼어요. 새벽이 다가오자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순덕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순덕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터미널 청소를 맡은 윤서연이 출근하여 대합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어머, 할머니. 서연은 급히 순덕에게 달려갔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서연은 순덕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서연은 재빨리 자신의 점퍼를 벗어 순덕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터미널 매점 쪽으로 뛰어갔어요. 아저씨, 박 아저씨. 매점 주인 박철수가 셔터를 올리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서연아? 무슨 일이야? 대합실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박철수는 따뜻한 물과 담요를 챙겨 대합실로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순덕의 몸을 일으켜
담요로 감싸고 따뜻한 물을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순덕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서연이 순덕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드세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순덕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이 없어. 갈 데도 없고.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밤에 할머니가 왜 터미널에서 쓰러져 있었는지 짐작이 갔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으로 가요. 방은 좁지만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박철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 형편에 괜찮겠어? 괜찮아요, 아저씨.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서연은 순덕을 부축하여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터미널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쪽방촌을 향해 걸어갔어요. 눈은 그쳤지만 바닥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쪽방은 겨우 4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어요. 그래도 보일러가 돌아가서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깔고 순덕을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뜨거운 거 끓여드릴게요. 서연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서연은 라면을 그릇에 담아 순덕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속이 좀 따뜻해지실 거예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서연은 순덕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드시고 푹 주무세요. 순덕은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밤새 순덕의 곁을 지키며 열이 나는지 이마를 확인했습니다. 새벽녘 순덕이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서연은 순덕의 이불을 여미다가 문득 순덕의 목 뒤에 있는 작은 붉은 점을 발견했어요. 콩알만한 크기의 선명한 점이었습니다. 서연은 별 생각 없이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고 있었어요. 서연은 잠든 순덕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일단 할머니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곁에서 돌봐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서연의 쪽방에 누워 있었어요. 서연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터미널 청소를 마친 뒤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북어 한 마리를 사들고 쪽방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은 북어를 물에 불려 뼈를 발라내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서연은 국을 그릇에 담아 순덕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할머니, 북어국 끓였어요. 이거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순덕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국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네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서연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할머니 혼자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순덕은 국을 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40년을 키운 친아들은 자신을 버렸는데 처음 본 아가씨가 이렇게 극진히 돌봐주다니. 순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덕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순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서울 재래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지.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태준이가 어릴 때 사고로 먼저 갔어. 나 혼자 그놈을 키웠어. 대학까지 보내려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 서연은 말없이 순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사업한다고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줬어. 가게 정리하고 모은 돈까지 다 줬는데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국 나는 짐이 됐나 봐. 치매 초기라고 요양원 비용 없다고 그렇게 버린 거야.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삼켰어요. 할머니, 그건 자식이 할 짓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도 사실 부모님이 안 계세요. 순덕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저는 입양됐어요. 어릴 때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양부모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친부모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도 모르고요. 순덕은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버림받은 어머니와 버려진 딸.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서연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익숙해졌어요. 서연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서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순덕은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태준과 미영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과일을 먹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살 것 같지 않아?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니 요양원 비용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미영이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진작 이렇게 할걸. 괜히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받았잖아. 두 사람은 어머니를 버린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을 덜었다며 홀가분해했어요. 미영이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아, 맞다. 시어머니 통장에 아직 돈이 좀 있을 거야. 태준이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얼마나 있는데? 한 500만 원? 반찬 가게 하실 때 모아둔 거. 그거 빼서 쓰자. 다음 날 아침 태준과 미영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금주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아들인데요. 위임장 쓰면 안 돼요? 본인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미영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짜증나. 그럼 시어머니 도장이라도 받아와야겠네. 태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그 터미널 근처 수소문해 봐야지. 누군가는 봤을 거 아니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순덕은 제법 기력을 회복했어요. 이제는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순덕의 낡은 외투를 빨래하려고 들었어요. 호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은 닳고 닳아 색이 바랬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지갑이에요? 순덕이 고개를 돌려 지갑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그거 내 오래된 지갑이야. 가져와 봐. 서연이 지갑을 건네자 순덕은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어요. 지갑 안에는 로또 복권 한 장과 낡은 아기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기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 사진은 뭐예요? 아기가 누구예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건 내가 40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이야.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한테 딸이 있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이 낳고 2년 뒤에 딸을 낳았어. 근데 그때 남편이 사고로 죽었거든. 나 혼자 둘을 키울 형편이 안 됐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갓 태어난 딸을 입양 보냈어. 그게 평생 한이야. 서연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자신도 입양됐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 로또는요? 순덕은 로또 복권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매년 그 아이 생일에 로또를 사. 언젠가 그 아이를 만나면 주려고. 올해도 딸 생일에 샀는데 확인도 못하고 이렇게 됐네. 서연은 로또 복권을 받아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당첨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서연은 로또를 들고 터미널 매점으로 뛰어갔습니다. 박철수가 카운터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 로또 당첨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박철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로또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2주 전 거네. 박철수는 인터넷으로 당첨 번호를 조회했어요. 화면을 보던 박철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아. 왜요, 아저씨? 왜 그래요? 박철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1등이야. 500억?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500억이라고. 1등 당첨이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아저씨.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심해야지. 서연은 로또를 꼭 쥐고 쪽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순덕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로또를 순덕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1등이에요. 500억이요. 순덕은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딸 생각하면서 산 로또가 500억에 당첨됐어요. 순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그 아이가 나를 도와준 거야. 내 딸이. 순덕은 로또를 가슴에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순덕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어요. 박철수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점에 들른 단골 손님에게 무심코 한마디를 흘렸거든요. 야, 여기 터미널에서 500억짜리 로또가 나왔대.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소문은 서울에 있는 태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터미널에서 500억짜리 로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며칠 만에 서울까지 퍼져나갔어요.
그 소문이 태준의 귀에 들어간 것은 버린 어머니를 까맣게 잊고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향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야, 태준아. 너네 어머니 거기 계시지? 태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시골 터미널 있잖아. 거기서 500억짜리 로또 당첨자가 나왔는데 노인네라고 하더라고. 혹시 너네 어머니 아니야? 태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500억? 전화를 끊자마자 태준은 미영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영은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미영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시끄럽게. 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됐대. 500억이야, 500억. 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500억? 진짜야? 지금 바로 가봐야 해. 두 사람은 허둥지둥 짐을 챙겨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준이 운전대를 잡고 시골 터미널을 향해 내달렸어요. 미영은 옆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500억이면 세금 떼고 한 350억 정도 남겠네. 그거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한테 잘 말해야 해. 효도한다고 모시고 살겠다고. 당연하지. 내가 연기 좀 할게. 두 사람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린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은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오직 500억이라는 숫자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태준은 터미널 주변 상인들에게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노인 한 분 못 보셨어요? 제 어머니인데요. 한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할머니? 터미널 청소하는 아가씨 집에서 지내고 있을 거야. 뒷골목 쪽방촌. 태준과 미영은 쪽방촌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허름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문마다 두드리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한문이 열리며 서연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낯선 남녀를 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죠? 박순덕이요.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미영이 서연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이 이불 위에 앉아 있다가 아들 부부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태준아? 태준이 어머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까지 짜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영도 옆에 무릎을 꿇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순덕은 아들 부부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싸늘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눈바닥에 버리고 갔어? 태준이 고개를 조아리며 변명했어요. 그때 급한 일이 있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전화는 왜 바꿨어? 없는 번호라고 나오던데. 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겁이 나서 그랬어요. 이제 다시 모실게요. 서울집으로 가요. 미영이 순덕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덕은 그 손을 세차게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네가 뭐라고 했는지 잊은 줄 알아? 여기서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하라고 했잖아.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풀며 눈물을 짜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나는 이제 너희들 안 믿어. 미영은 슬쩍 옆에 서 있는 서연을 흘겨봤어요. 그리고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 여자한테 뭐 주신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어머니 꼬드긴 거 아니에요? 서연이 발끈하며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할머니를 살린 것뿐이에요. 미영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닥쳐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가 죽게 생겼는데 그냥 둬요? 당신들이 버린 거잖아요. 미영의 눈이 뒤집혔어요. 순간 미영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서연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비틀거렸어요. 뺨이 화끈거리며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야, 이년이 어디서 입을 놀려. 순덕이 비명을 질렀어요. 미영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에게 눈짓을 보내며 말했어요. 여보, 빨리 어머니 모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태준이 순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덕은 버둥거리며 저항했어요. 나 안 가. 어머니, 일단 가요. 집에서 이야기해요. 서연이 태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싫다는데 왜 억지로 끌고 가요? 미영이 서연을 밀쳐냈습니다. 꺼져.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신랑이 끝에 태준은 순덕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미영이 순덕의 짐을 대충 챙겨 들었습니다. 순덕은 끌려가면서도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서연아. 서연은 쪽방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순덕을 차에 태우고 서울을 향해 떠났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문득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어요. 순덕의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서연은 지갑을 주워들었어요. 급하게 끌려가는 바람에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지갑을 열어 아기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아기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에는 대충 봤는데 이번에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1986년 3월 15일 내 딸아 미안하다. 서울중앙병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86년 3월 15일. 그 날짜는 바로 서연 자신의 생년월일이었어요.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순덕 할머니가 자신을 입양 보낸 친어머니가 아닐까? 서연은 사진 속 아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기의 목 뒤에 작은 붉은 점이 보였어요. 서연은 자신의 목 뒤를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도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어요. 설마. 서연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다시 자식에게 버림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서연은 모르는 사이에 친어머니를 구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아파트에 도착한 태준과 미영은 순덕을 작은 방에 밀어 넣었어요. 미영이 순덕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로또 어딨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나한테 없어. 미영의 눈이 사나워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500억짜리 로또 당첨됐다면서요. 그 복권은 지갑에 있었는데. 순덕은 그제야 지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끌려오면서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미영이 순덕의 가방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러나 복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 청소부년이 훔쳐간 거야. 분명히 그년이 가져갔어.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그 아이가 나를 살렸어. 미영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훗, 어머니는 참 순진하시네. 500억인데 안 훔쳐가겠어요?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덕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죠. 절도죄로요.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서연이는 도둑이 아니야. 그러나 미영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려고요. 500억짜리 로또를 도둑 맞았어요. 순덕은 방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제발. 서연이는 훔친 게 아니야.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방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밖에서는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윤서연이요. 시골 터미널 쪽방촌에 살아요. 절도랑 사기 혐의요. 빨리 잡아가세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은 쪽방에서 순덕의 지갑을 꼭 쥔 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문득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서연 씨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연 씨 맞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500억 원 상당의 로또 복권 절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절도요? 저는 훔친 거 없어요.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들은 서연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서연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순덕의 지갑을 꼭 쥔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어요. 강형사라는 중년의 형사가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어요. 윤서연 씨 신고 내용에 따르면 박순덕 씨 소유의 500억 원짜리 로또 복권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는 훔친 적 없어요. 이건 할머니가 두고 간 거예요. 강형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두고 갔다고요? 서연은 순덕의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들 부부한테 억지로 끌려가면서 이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그걸 주운 것뿐이에요. 강형사는 지갑을 열어 안을 살펴봤어요. 로또 복권 한 장과 낡은 아기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형사는 아기 사진을 꺼내 뒷면을 확인했어요. 1986년 3월 15일, 내 딸아 미안하다. 서울중앙병원. 강형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은 뭡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40년 전에 입양 보낸 딸 사진이래요. 강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윤서연 씨, 혹시 입양된 적 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입양아예요. 양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죠? 1986년 3월 15일이요. 강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뒷면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강형사는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본인도 박순덕 씨가 친어머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목 뒤에 붉은 점이 있는데 저한테도 똑같은 점이 있거든요. 강형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어요. 신고자의 말만 듣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형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윤서연 씨,
일단 석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연락이 닿는 곳에 계셔야 합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강 형사는 서연이 나간 뒤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순덕 씨가 터미널에 버려진 정황을 조사해. 그리고 윤서연 씨의 출생 기록을 서울중앙병원에 요청해. 강 형사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서연이 아니라 박순덕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편 그 시각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순덕이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방문 앞에 의자를 놓고 버티고 앉아 있었어요. 순덕은 이틀째 밥 한 끼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미영이 문틈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빨리 이 서류에 도장 찍어요. 그러면 밥 줄게요. 안 찍어. 그 돈은 내 딸 주려고 모은 거야. 미영이 비웃었습니다. 딸? 무슨 딸이요? 40년 전에 버린 딸이 어디 있어요? 아들인 태준이한테 줘야지. 순덕은 이를 악물었어요. 태준이는 나를 버렸어. 눈바닥에 버리고 간 놈한테 줄 돈 없어. 에휴, 고집도 세셔라. 굶어 죽기 전에 마음 바꾸세요. 미영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순덕은 텅 빈 배를 움켜쥐며 벽에 기대 앉았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덕은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아파트 3층이라 뛰어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으로 나가면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새벽 3시 순덕은 조심스럽게 방문에 귀를 대봤습니다. 거실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과 미영이 소파에서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순덕은 살금살금 문고리를 돌렸어요. 다행히 잠기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순덕은 숨을 죽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순덕은 재빨리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미영의 고함이 들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요? 순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칠순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파트를 빠져나와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순덕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점원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덕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경찰 좀 불러줘. 아들한테 감금당했어. 점원은 놀란 표정으로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순덕은 편의점 구석에 쭈그려 앉아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 태준이나 미영이 쫓아올까봐 무서웠어요. 2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낮에 서연을 조사했던 강 형사가 내렸어요. 강 형사는 순덕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박순덕 씨 맞으시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형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강 형사는 순덕을 경찰차에 태우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순덕은 울먹이며 사정을 설명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나를 폭설치는 터미널에 버렸어요. 그런데 로또 당첨 소식 듣고 다시 찾아와서 억지로 끌고 갔어요. 돈 내놓으라고 이틀 동안 굶겼어요. 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노인 유기의 감금까지. 이건 중범죄입니다. 순덕이 강 형사의 손을 붙잡았어요. 형사님, 서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윤서연 씨는 이미 석방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조사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순덕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흥미로운 사실이요?
강영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에서 출생 기록을 받아봤습니다. 1986년 3월 15일 박순덕 씨가 여아를 출산하고 한 달 뒤 입양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입양 후 이름이 윤서연입니다. 순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윤서연 씨가 박순덕 씨의 친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친자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순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내 딸이라고? 터미널에서 나를 살린 그 아이가?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느님, 강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친자 검사 받아보시겠습니까?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만약 서연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것은 하늘이 준 기적이었어요. 이틀 후 순덕은 강영사의 안내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로또 복권을 들고 창구에 앉았어요. 직원이 당첨을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0억 원 1등 당첨이 맞습니다. 세금 공제 후 약 350억 원이 지급됩니다. 순덕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명의로 입금해 주세요. 수령 절차가 끝난 뒤 강영사가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순덕은 강영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서연이는요? 그 아이 만날 수 있을까요? 강영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눈물로 보낸 딸. 그 아이가 나를 살렸고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순덕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가 내 딸이기를. 제발 이번에는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친자 검사 결과 발표 당일이 밝았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순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태준과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강영사가 출석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미영은 서연을 노려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강영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회의실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영사에게 집중됐어요. 강영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순덕은 두 손을 꼭 모아 쥐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영사가 결과지를 펼쳐들며 말했습니다. 박순덕 씨와 윤서연 씨의 친자 검사 결과 두 분은 친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영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강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두 번의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입니다. 윤서연 씨는 박순덕 씨의 친딸이 맞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40년 동안 찾던 친어머니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구해준 할머니였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순덕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을 꼭 끌어안았어요. 서연아, 내 딸이구나.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40년 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널 키울 수가 없었어. 서연은 순덕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찾고 싶었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원망도 했어요. 순덕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원망해도 돼. 다 엄마 잘못이야.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두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40년의 세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태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누나가 있었다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덕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서글펐어요. 태준아, 네가 2살 때 여동생이 태어났어. 근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나 혼자 둘을 키울 형편이 안 됐어.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동생을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입양 보낸 거야. 더 좋은 데서 잘 살라고. 순덕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평생 한이었어. 매년 그 아이 생일마다 로또를 샀어. 언젠가 만나면 주려고. 미영이 끼어들며 냉소를 지었어요. 기가 막히네. 이게 다짜고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강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의심하실 거면 재검사를 하셔도 됩니다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미영이 서연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인연이 사기치는 거예요. 어디서 정보를 알아내서 접근한 거라고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터미널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구했을 뿐이에요. 500억짜리 로또가 있는 줄도 몰랐고요. 강 형사가 미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미영 씨, 오히려 본인이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노인 유기와 감금 혐의로요.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박순덕 씨를 폭설치는 터미널에 버린 것, 그리고 서울에서 이틀간 감금한 것, 다 증거가 있습니다. 태준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미영이 태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우리 빨리 나가자.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2사람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준아, 미영아, 잘 들어. 2사람이 멈춰 섰어요. 순덕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를 눈바닥에 버리고 간 거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니들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태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아들? 나를 버린 놈이 무슨 아들이야. 나한테 아들은 없어.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미영이 태준의 팔을 잡아 끌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순덕은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은행에 가자.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은행이요? 순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로또 당첨금 350억 중에 절반을 내 이름으로 해줄 거야. 서연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순덕이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복권은 원래 너 주려고 산 거야. 40년 동안 매년 내 생각하면서 샀어.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그리고 네가 나를 살렸잖아. 터미널에서 얼어 죽을 뻔한 나를. 이건 하늘이 준 선물이야.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두 모녀는 손을 잡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2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 앞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터미널 매점 주인 박철수였어요. 박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순덕 씨, 서연아. 소식 듣고 달려왔어. 순덕이 박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박 사장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서연이 덕분에 살았지만 사장님도 도와주셨잖아요. 박철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려. 근데 정말 축하드려요. 모녀 상봉에 500억까지.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오랜만에 순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순덕과 서연은 터미널 근처를 함께 걸었어요. 예전에 서연이 청소하던 바로 그 터미널이었습니다. 터미널 옆에 작은 식당 건물이 있었어요. 오래되어 문을 닫은 건물이었습니다. 순덕이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연아, 저기 어때?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기요? 우리 식당 하나 열자. 내가 40년 동안 반찬 장사했거든. 손맛 하나는 자신 있어.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머니랑 같이요? 순덕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이제 다시는 안 떨어질 거야. 두 사람은 낡은 식당 건물 앞에 나란히 섰어요. 건물은 허름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서.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덕과 서연은 터미널 옆 낡은 식당 건물을 계약했어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주방 설비를 들여놓고 간판 디자인을 의논했어요. 그 시각 서울의 태준 집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어요. 사채업자 조만식과 그의 부하였습니다. 김태준, 문 열어. 돈 안 갚을 거야? 태준은 방 안에서 숨죽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언제까지 저럴 거야? 쉿, 조용히 해. 조만식이 문틈으로 소리쳤어요. 야, 김태준, 내 어머니가 500억 당첨됐다며? 어머니한테 돈 받아서 갚아. 안 그러면 넌 끝이야. 태준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소문이 사채업자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조만식 일행이 물러갔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영이 다가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진짜 죽어. 어떻게든 시어머니한테 돈 받아야 해.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한 푼도 안 준다고 했잖아. 그럼 법적으로 받아내면 되잖아. 아들이니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대. 태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부양료? 응. 변호사 만나봐.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 태준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태준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고 아들인 당신에게 한 푼도 안 준다면 부양료 청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말요? 네. 다만 어머니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태준은 입을 다물었어요. 터미널에 벌인 일이 떠올랐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소송 준비해 주세요. 태준은 변호사 비용으로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맡겼어요. 이제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식당 공사 현장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순덕이 주방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이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어머니, 왜 그래요? 순덕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순덕은 말을 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순덕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덕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가 진행됐어요. 서연은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딸이에요. 어머니 어떠세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뇌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위치가 좋지 않아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서연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수술이요? 네. 수술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은 정신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서연은 병원비부터 선납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눠준 돈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수술은 3일 후로 잡혔습니다. 서연은 순덕의 병실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순덕이 눈을 뜨자 서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덕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서연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에요? 수술하면 다 나을 거예요.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해둘게.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나 수술 전에 서류 하나 만들어놨어. 네가 내 의료 결정 대리인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다 결정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도 안 생길 거예요. 순덕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안 생기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순덕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했어요. 서연은 순덕의 손을 잡고 수술실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금방 끝나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순덕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나 믿어. 순덕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고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기도했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태준이 씩씩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태준이 서연을 밀치며 수술실 앞으로 갔어요. 비켜. 어머니 수술 동의 안 했어. 나는 법적 아들이야. 내 동의 없이 수술하면 안 돼. 서연이 태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마취 중이에요. 수술 방해하지 마세요. 태준이 소리쳤어요. 방해는 네가 하는 거야. 어머니 재산 노리고 일부러 수술시키는 거 아니야?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말렸어요. 손님,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태준이 간호사에게 따졌습니다. 나는 환자의 아들이에요. 내 동의 없이 수술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수술이 지연될 수도 있었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또 다른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준, 거기 있었구나. 사채업자 조만식이 부하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조만식은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어머니 수술한다면서? 돈 많이 쓰겠네. 그 돈으로 내 돈 먼저 갚아.
태준이 버둥거렸어요. 여기 병원이에요. 나요. 조만식이 비웃었습니다. 병원이면 어때? 돈 안 갚으면 아파트 경매 넘긴다. 일주일 줬잖아. 시간 다 됐어. 병원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환자들이 놀라서 피하고 간호사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병원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15분 후 강 형사가 경찰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강 형사는 조만식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당신 병원에서 소란 피우면 협박죄로 연행합니다. 조만식이 발악했지만 경찰들이 팔을 비틀어 끌고 갔습니다. 태준도 어리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강 형사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수술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어요. 저는 아들이에요. 보호자 권한이 있다고요. 그때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사님, 이거요. 어머니가 미리 작성해 두신 위임장이에요. 저를 의료결정 대리인으로 지정한 공증 서류예요. 강 형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공증 도장이 찍힌 정식 서류였습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윤서연 씨가 의료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진행해도 됩니다. 병원 측은 서류를 확인한 뒤 수술 진행을 결정했어요. 수술실 안에서는 이미 수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허탈한 표정으로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강 형사가 태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어머니 유기하고 감금한 건으로 조만간 검찰에서 연락 갈 겁니다. 각오하세요.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도 연락이 안 되고 돈도 없고 이제 경찰 조사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수술실 앞으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어요. 어머니, 제발 무사히 나와주세요. 수술실에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밤새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수술실에 빨간 불이 8시간째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술실 앞 의자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어요. 손을 모아 쉴 새 없이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빌었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어요. 서연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어떠세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어요.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회복실로 옮겨지면 면회 가능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순덕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서연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정신 드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다 나은 거예요.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고생은요? 어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순덕은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40년 만에 찾은 딸이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한편 같은 날 서울 법원에서는 태준이 제기한 부양료 청구 소송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어요. 태준은 싸구려 양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얼굴이 푹 꺼져 있었어요. 태준 측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 박순덕 씨는 50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 김태준 씨는 피고의 유일한 아들로서 부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습니다. 태준은 작은 희망을 품고 재판 진행을 지켜봤어요. 이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터였습니다. 그때 순덕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재판장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것은 원고 김태준 씨와 그의 아내 오미영 씨가 피고 박순덕 씨를 폭설이 내리는 시골 터미널에 유기한 정황을 담은 증거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터미널 주변 상인들의 증언, CCTV 영상, 그리고 경찰 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또한 원고 부부는 피고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강제로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방에 가두고 굶기며 재산 포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법정안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태준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태준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원고, 이 증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태준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는 재판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됐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덮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노인 유기 및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권고합니다. 태준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미영이 벌떡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재판이 끝난 후 태준은 비틀거리며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영이 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태준이 다가가자 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태준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못 들었어? 이혼하자고. 나는 이 수렁에서 빠질 거야. 태준이 미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영아,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한 일이잖아. 미영이 태준의 손을 뿌리쳤어요. 같이? 웃기지 마. 나는 당신 따라갔을 뿐이야. 이제 감옥까지 같이 갈 수는 없어. 미영아. 미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법원 앞에 홀로 남겨졌어요. 아내마저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의 아파트에 경매 딱지가 붙었습니다. 사채업자 조만식이 약속대로 경매를 진행한 것이었어요. 태준은 짐을 싸서 아파트를 나와야 했습니다. 태준이 갈 곳은 역 근처의 허름한 고시원뿐이었어요. 3평짜리 좁은 방에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인 방이었어요. 태준은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버렸던 그 터미널의 추위가 떠올랐어요.
이제 자신이 그보다 더 추운 곳에 있었습니다. 한편 순덕은 무사히 퇴원했어요. 서연이 병원 현관까지 휠체어를 밀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집이라. 참 좋은 말이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터미널 근처로 향했어요. 공사가 다 끝난 식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순덕이네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다 준비해뒀어요. 순덕은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테이블과 의자, 정돈된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작은 개업 축하 화환이 걸려 있었어요. 서연아, 이게 다 네가 한 거야? 네, 어머니. 어머니 퇴원하실 때 맞춰서 준비했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우리 딸. 개업식 날 박철수와 강영사가 찾아왔어요. 작은 식당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철수가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순덕 씨, 손맛이 기가 막히네요. 강영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자주 와야겠어요. 순덕은 흐뭇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연에게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연아, 이거 받아라. 서연이 봉투를 열어보니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내 전 재산을 내게 남긴다는 유언장이야.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 때문에 어머니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순덕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40년 동안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서. 서연은 순덕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한참을 울었어요. 박철수와 강영사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식당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순덕이네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순덕이네 식당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박한 반찬과 정갈한 백반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터미널을 오가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며 점심시간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철수는 매일 아침 식당 문이 열리자마자 찾아왔어요. 카운터 앞 단골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순덕 씨, 오늘도 손맛이 끝내주네요. 순덕이 웃으며 반찬을 더 내왔어요. 박 사장님, 맨날 같은 메뉴만 드시면서 이게 제일 맛있는걸요. 서연이 밥도 점점 잘 짓고 서연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칭찬은 무슨.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 사람은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순덕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2달 후 터미널 인근에 작은 경로당이 문을 열었어요. 순덕이 당첨금의 일부를 들여 지은 것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어요. 순덕 씨, 이렇게 좋은 곳을 만들어 주시다니 정말 고맙소. 뭐려? 저도 힘들 때 도움받았잖아요. 이제 제가 드릴 차례예요. 마을 사람들은 순덕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덕은 흐뭇한 표정으로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순덕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검정고시 볼 생각 없어?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검정고시요? 응. 네가 배움이 짧다고 했잖아.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공부해봐.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지만
형편이 안 됐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해도 될까요? 순덕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옆에서 응원할게. 다음 날부터 서연은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을 돕고 저녁에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순덕은 매일 밤 따뜻한 우유를 타서 서연 곁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네, 어머니. 고마워요. 두 모녀는 작은 쪽방에서 시작했던 인연을 식당에서 이어가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식당에 순덕과 서연만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남자였어요. 낡은 점퍼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순덕과 서연은 그 남자를 보고 굳어졌어요.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순덕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말없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용서받고 싶어서 왔어요. 살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순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고 서글픔도 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순덕이 입을 열었어요. 용서는 쉽지 않다. 태준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알아요. 평생 용서 못하셔도 할 말 없어요. 순덕은 태준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빈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밥이나 먹어라.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잖아. 며칠은 굶은 것 같은데. 순덕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준에게 다가가 자리를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태준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밥상을 차려 태준 앞에 놓았어요. 흰 쌀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이었습니다. 태준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순덕이 주방에서 나와 태준의 뒤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태준의 어깨를 한 번 툭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 아마도 완전히 잊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다시 밥 한 끼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어머니의 용서인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서연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서연은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순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왔습니다. 서연을 꼭 끌어안으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딸 잘했어. 내가 믿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웃었습니다. 박철수도 달려와 박수를 쳤어요. 서연이 대단하다. 오늘 내가 한턱 쏜다. 며칠 후 순덕은 서연의 합격증을 액자에 넣어 식당 벽에 걸었어요. 두 사람은 액자 앞에서 나란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두 모녀의 얼굴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순덕과 서연은 식당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햇살을 쬐었습니다. 어머니, 작년 이맘때 생각나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폭설치던 그날.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네요. 순덕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늘이 도운 거야. 널 다시 만나게 해줬잖아.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야말로 네가 살려줬잖아. 내 딸이.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터미널에서는 버스가 오가고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1년 전 순덕이 버려졌던 바로 그 터미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곳은 더 이상 슬픈 곳이 아니었습니다. 두 모녀가 다시 만난 운명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순덕과 서연은 손을 꼭 잡은 채 봄 햇살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피어난 봄. 4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니?